자, 정치 체제의 변동 내용을 이제 볼게요. 자, 고려 후기 때 이제 지배층인 그 검문 세력의 권력 기구가 점차 도평 의사사였는데요. 이 도평 의사사가 이제 그는 원래 제주의 병방 군사 문제 해결 기구인 도병마사의 후신이었다. 자, 도병마사는 도평 의사사로 개정됐는데 이것은 도병마사의 기능이 확대되었기 때문이다. 자,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이거는 원나라의 어떤 그 간제 개편 요구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이 독자적인 어떤 필요성 때문에 했는데 이거는 이제 기능이 확대됐기 때문에 종전의 도병마사라는 명칭 가지고는 이제 좀 약간 어울리지 않아. 도병사 하면 군사적인 업무만 이제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미 고종 후년부터 이게 이제 도병마사가 군사적 문제뿐 아니라 민사 전반 문제까지 간장한 도당이라고 이제 별칭을 붙인 만큼 정무를 널리 평이한다는 뜻에서 도평에서 계칭을 했고요. 도당이라고 이제 칭한 만큼 그에 걸맞는 명칭이 필요했겠죠. 그래서 도평 의사사라는 명칭을 이제 바뀌게 되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원해 강요에 따라 고려 간제가 개정된 격화된 것이 충령 1년이었는데 도병마사 원해 간제가 거의 무관하기 때문에 개정의 대상이 되지 않았지만 이제는 기능상 기구명에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1279년 고려 수수에 의지해서 그에 알맞는 명칭 도평사로 이른 것이다. 예. 독자적인 어떤 개편이었다. 그런 것들이 여기에 이제 볼 수가 있죠. 자, 여기에서 이제 밑에 보면 도평사 구성이 나오는데 요거 뒤에 구성 관련된 내용이 예전에 시험 문제 많이 나오기 때문에 좀 기억을 해 두세요. 여기가 그래서 도평의사사의 구성 관련된 어 내용 꼭 기억을 해 두시고 요게 예전에 한 두세 번 나왔어요, 기출 문제에. 자, 도평의사사는 제추 즉 제신과 추신으로 구성된 A기구다. 제추는 처음에 5제 7추의 전원이었으나 이들 제추의 수가 증가되면서 여기에 직접 직사자가 아닌 제추 상위까지 그러니까 제추급에 해당하는 어느 나라 장차관급 정도의 대우를 받은 사람까지 포함해서 그 수가 많아지게 되었다. 자, 고려 말에는 도당의 합작한 제추의 수가 7, 80명 늘었다고 하니 이는 도평의사사는 재산권의 원천이 되었던 것이다. 자, 처음에 도병마사는 병관 군사 문제에 대한 회의 기구였으나 도평의사사는 민사 문제까지 포함한 국가 중요사를 다 총괄하게 되었으니 도당의 칭은 이에서 나온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이 도당이라는 것은 국정 전반의 업무를 맡은 건부 권력 기구라는 의미죠. 그래서 이때 이제 고려기 때 도당은 이 도평의사사였다. 아, 그리고 이제 조선시대 때는 뭐 의정부나 뭐 비변사 이런 것들이 도당이라 불렸죠. 자, 그다음 도평의사사는 단순히 합작 기관을 넘어 그 직접 국무를 결정하는 시행하는 행정 기능을 지니게 되었다. 자, 이에 따라서 이 도평의사사가 행정 기구가 정비되었는데 자, 이때 이제 각각의 2호형 병공의 육색장이 편성됐고요. 그리고 다시 창왕 때는 육방 녹사로 개편되었으며 1390년에는 육방 녹사를 통한 사무처인 경력사가 설치되었다. 그래서 6개 간층의 업무를 맡고 있는 이런 그 녹사들 관련된 실무 관료들과 그걸 통관할 수 있는 경력사가 설치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 경력사라는 것은 어떤 간청을 총괄하는 간청들 경력사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고려시대 보면 이 도평의사사 외에도 여러 간청에 경력사라는 그런 곳이 나오고 있거든요. 예. 자, 이제 고려 후기의 최고 기관이 도당이 되었다. 자, 도당은 그 주요 국정의 주요 정무를 회의를 결정하고 이를 집행했을 뿐만 아니라 지방에서도 직접 명령을 내리고 내는 최고 기관이 되었다. 이에 도당은 백교를 총괄하고 호령을 반포하는 곳이라고 말하게 되었다. 자, 이렇게 도당권을 강화는 육부의 기능을 무력화시키고 허설화되고 모든 백사의 행정체를 문량케 한 요때 백사라는 것은 여러 간청이라는 뜻이죠. 백자는 많은 간청, 백자는 많다는 의미예요. 자,
그래서 이제 행정을 물렁케 하는 동시에 왕권마저 약화시키는 요인이 되었고요. 도당의 재산권의 증가는 이와 동시에 왕권을 비대해 가지고 왕권마저 약화시킨 요인이 됐고 도당의 이제 서 재산권의 증가는 이에 반비해서 국가권의 약화가 나타났다. 그러니까 약간 이제 뭐와 비슷하냐면 비변사하고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조선 후기에. 비변사도 거기 비변사 당사의 권한이 커지면서 상대적으로 왕권과 육조의 권한은 약해졌죠. 자, 고려국이 여러 번에 걸쳐 간제 개편이 되풀이됐는데 처음에 1275년에 원의 압력에 의해서 참월됐다는, 그러니까 이제 참월이라는 의미는 아, 뭐냐면 자기 그 분수를 모르고 그 삼국의 어떤 제도를 범했다. 예. 그 이런 의미야. 자, 그래서 이런 이유로 고려의 관제는 격화되었고 격화된 내용은 앞에서 제가 쭉 얘기를 했죠. 이거 몇 번씩 했는데 이거 기억을 해두시고 예, 요 내용들. 요 내용이 예전에 기출에 언급됐기 때문에 기억을 해두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정동 행성 관련된 내용이죠. 뭐 정동 행성도 예전에 한번 얘기를 했어요. 이것도 기억을 해두시고요. 정동 행성.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쭉 넘어가서 뭐가 나오는지 정동 행성 하부 기구 중에 이문소라는 사복 기구가 있어요. 이것도 예전에 이게 반원색을 억압하고 부원색의 부패를 방조하는 그래서 고려인의 원성을 샀다고 했죠. 예, 이문서 요거 내용을 파악을 해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쭉 넘어가서 충녕왕 때로 넘어갈게요. 충녕왕 때 간제기편인데, 자, 충녕왕 때 간제편은 내용을 보면, 충녕왕 때는 충성왕 때네요. 충성왕 때 이제 간제기편 내용을 볼게요. 요게 이제 예전에 한번 그 나왔죠. 예. 그래서 원의 개편, 자정원이나 뭐 이렇게. 자, 내용을 볼게요. 자, 도청 의사사에서 시중 복야 등만 임명하고 그 재신직을 주셨으며 밀직사를 강정원으로 주셔서 그 재신이 추신직을 겸직하는 동시에 간jo 원사를 참직임으로 겸함으로써 재상의 직을 오르게 했다. 그리고 다시 자정원이라는 또 하나의 재상 기구를 설치했다. 그래서 여기 충분한 충성왕 때 개혁의 특징을 보면 이게 원자가 끝에 있어요. 예전에 그렇죠. 이 원자는 원나라 있죠. 원나라의 간지와 동일해요. 그래서 그 충성왕은 자기 아버지의 그 간제 개편 사자 개혁이거든요. 사를 냈는데 이 원자 이제 원나라 간제에 따라서 원자 개혁을 함으로써 원나라와 좀 그 행정 시스템을 동일시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행정 시스템을 동일시해서 원나라와 소통을 원활히 하려고 했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개편 자체가 반원적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예전에 친원적이죠. 친원적 성격을 띠고 있다. 음. 근데 이제 원나라 입장일 때 이것 또한 좀 뭐냐면 자기의 어떤 그 황제국의 어떤 간제를 참원하는 거죠. 네, 감히 제후국 따위가. 자,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가 있어요. 자, 또 이때 육사가 자기 아버지 때 개편 육사가 육조로 개정이 됐고 그래서 육전 체제가 복귀됐다. 참고로 제후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육조죠, 육조. 예, 제가 말한 육전이 아니라 육조죠. 자, 육조인데 제후국은 이제 조가 돼요. 육조. 근데 항제국 같은 게 육부가 되는 거죠. 예, 조선 시대 때는 자칭 제국이었기 때문에 육부라고 하지 않고 육조라고 했던 것이 그런 이유 때문에 그런 거죠. 자, 충성의 간제계획은 2달 만에 충성의 퇴위로 소멸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네, 종래 4대신에 그 원나라의 원제를 추진하면서 육전체제가 한원되고 시중 사대신 시중 복야 등의 명칭이 나타나같이 복구적인 면이 있으면 특징이다. 자, 이 복구적인 면이라면은 요거는 좀 약간 이제 있는데 요거보다는 친원적인 성격이 있다는 게 학계의 통설이에요. 요거는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고려의 정치 제도는 공민왕 때 이런 또 한 번의 커다란 변화가 일어나는데요. 자, 공민왕 때 개혁 정치는 간제 개혁에서 나타나 원 5년에 도청 의사사를 설치해 종래 중서문화성 상서성을 복구하고요. 자, 그 다음에 상서 육부제도 한원했다. 그리고 밀직사를 다시 추미론으로 감찰사 어사를 고쳐 옛 제도를 실시했다. 이 부분이 이제 삼성 육부제 복구 내용이 시험 문제 나왔죠. 예. 자,
그래서 이제 그러나 국민의 반원적인 개혁 정치는 아직도 대륙의 여유를 가지고 있던 원의 압력에 의해서 왕 11년에 간제 회복으로 나타나겠다. 이때 이제 다시 예전 간제로 또 돌아가요. 예. 그러다가 또 원이 힘이 약하면 예전 간제로 또 원래 그 자기가 문종 때 간제도 또 돌아가고 삼등육부제도. 그래서 요런 내용들이 있는데 요런 것은 이제 각자 읽어보세요. 이거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요런 내용까지는 다 볼 수 없고요. 자, 그다음에 지방 통치 제도의 발전 볼게요. 자, 여기 보면 이제 원래 고려의 지방 제도는 여러 면에 거쳐 많은 취약점이 있었다. 자, 요게 이제 그 취약점 관련된 내용이죠. 그러니까 원나라의 이제 아니 고려의 한계점, 고려의 지방 제도의 한계점이 나와요. 이 한계점이라는 것은 뭐와 비교해서 보는 거죠? 뒤에 이제 조선하고 비교해서 연결해서 이제 그 한계점을 보는 거죠. 그래서 조선은 중앙 집권 국가잖아요. 그래서 고려도 중앙 집권적 국가를 지향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이제 지방제도 측면에서 한계점이 있어요. 예, 조선에 비교해서. 자, 첫 번째로는 500여 구년 가운데 외관이 파견된 주연이 적고 외관이 없는 속편이 많다는 거 이거고, 두 번째는 고려 전기에는 주연이 중앙정부와 직결되고 다만 한정된 기능만 개수관을 줘서 중앙기구가 대항하는 미숙한 행정 영역체계였다. 그래서 개수관 같은 경우에는 뭐 예를 들어서 뭐 항공, 뭐 인재를 선발한다는 거다. 그다음에 외옥수 추군, 추검이다 그죠? 그래서 옆에 이제 지향 가는 사람들 이제 이송한다는 거야. 그런 것들. 그 지방에서 이제 뭐 같은 포문을 전할 때 이걸 전달해 주는 한정된 기능만 했지. 우리가 생각하는 경기도의 뭐 그 도청 소세지처럼 그 도청처럼 이렇게 뭐냐 그 경기도 도청처럼 이렇게 총괄적인 업무를 하지 않았어요. 예. 자, 그래서 셋째로는 중기 이후에 중간 기구가 다시 이제 개수간의 경기 5도 양계 8개 국 양계 8개 구역을 설립하였으나 이는 획일적이 못하고 삼원적 구분이라는 점에서 문제점이 있다. 삼원적 구분이라는 것은 경기, 오도, 양계 이걸 얘기하죠. 이걸. 자, 그래서 이게 총 8개 구역이 되죠. 경기 하나, 오도 5개, 양계가 2개니까요. 자, 근데 이런 것들이 나중에 이제 조선에서는 도로 이게 총괄되잖아요. 자,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는 고려에서는 천민 집단이었던 특수행정구역이었던 항소 부국이 점차 존재했다는 것이다. 강범에게. 자, 고려국의 가장 긴급한 과제는 수령이 없는 속편을 감소시키고 중앙 집권을 강화시키려고 했는데 속편의 감소는 정식 수령을 파견하는 주연화시키는 방법을 취했다. 그래서 그 관련된 내용들이 쭉 있는데, 자, 이때 이제 중간에 어 현령이나 이런 것들을 파견하기 전에 이제 간무라는 걸 파견했어요. 예. 그래서 이 간무를 파견해서 유민들을 통제를 하는 방식으로 이제 파견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나중에 속편에 간무가 설치되면서 이게 일종의 지방관 역할을 하게 되죠. 자, 요 내용이 한번 볼게요. 고려에서는 속편에 간문을 설치하기 시작한 것은 1106년에 예종 1년에 서해도에 유주연 등 유민이 많이 생겨 이들 암묵회 위해 간물 파견에 비롯되는데 그 수가 이 고려 일대 통해서 총 200여 개에 달했으며 그만큼 중앙 권력이 집권 침투가 강화되었다. 그 예전에 이제 속편에 파견되지 않는 관리들을 간무라는 이름으로 파견돼서 이제 중앙 권력이 지방 통치를 지방 침투의 강화를 이제 뒷받침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자, 그다음에 중앙기구와 관련된 내용을 또 볼게요. 자, 고려 중기에 9년이 중앙정부와 직결되고 한정된 기능이 있어서 개수관으로 하여금 중앙기구 역할을 담당하게 한 지배체제는 중기 이후에 경기 오도 양계가 착실한 중간기구로 부상함에 따라서 커다란 발전을 보였다. 그러나 상원적인 중간기구의 차이는 미숙성을 본치 못하는 것으로 고려는 시간에 따라서 점차 일원화된 길을 갖게 되었다. 이때 일원화는 아까 언급했던 도로 통합되죠. 그래서 조선시대 팔도 체제가 형성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은 특수 군사적인 양계에 그 민사적인 어떤 일반화 구역이 남도화됐다. 그래서 대개 이제 오도 남도는 민사적인 성격을 갖고 있잖아요. 양계는 군사적 성격을 갖고 있는데 이게 양계가 이제 남도화돼 도와 비슷한
어떤 일반 행정구역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 관련된 내용들이 쭉 밑에 있는데 이건 각자 읽어 보시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여기 쭉 넘어가서 그 밑에 좀 볼게요. 자, 1489 년에 이제 대사련 조존이 양계에서 오도와 같은 관찰사를 설치하는 데 건의를 했어요. 예. 그래 갖고 인제 마침내 그 서북병 동북면 관찰사를 파견하고 오도와 똑같이 통치기구가 마련됐다. 예. 그래서 이 오도가 이제 양계가 오도화됐다. 요때 예 완비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 관찰사는 안찰사가 이름이 바뀐 거야. 안찰사 이제 안력사라고 하죠. 안념사. 그다음 안찰사 이런 사람이 인제 뭘로 바뀌었냐 도갈자 춘천사로 바뀌다가 어 이들이 이제 뭐냐면 관찰사로 이름이 또 바뀐 거죠. 그러면서 요렇게 이름이 바뀔 때마다 권한이 올라가서 결국에는 어 조선시대 때 관찰사는 종이품의 어떤 당상관이 담당을 하죠. 그래서 고려시대 때 오품이었던 그 안련사, 안철사와는 그 거의 상당히 고위급 관료들이 이제 임명을 했다. 예. 그런 것들을 이제 보는데 하여튼 요때 이 도관차 출전사 이것도 좀 기억을 해 주세요. 안력사, 안찰사에서 관찰사 넘어가기 중간 단계의 명칭이에요. 그 명칭 자체가. 예 창왕에 때 사용했던 명칭이죠. 그래서 요게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으니까 한번 기억을 해 두시고 자 그다음에 세 번째 인제 단락을 좀 볼게요. 자 고려 말에는 경기도의 통치 체제에 큰 변화를 있는데 요때 경기라는 것은 개성 일대를 얘기해요. 서울 경자에다 금기기자죠. 지금까지 개성부에서 위에 통치됐던 경기가 양계와 같이 1390 년에 좌우도로 확대 개편되고 여기에서 역시 도가차 축절사가 인제 설치되게 이뤘다. 자 이것은 지금까지 상원적 중간기구가 민사적인 관찰사에 일원했던 걸 나타낸다. 그래서 이제 경기도 고려지방제는 이제 그 미수성이 탈피된 탈피되어 발전하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참고로 이 조선시대 때 경기 지역은 지금 앞에서 언급하는 경기 지역과 좀 달라요. 고려시대 경기 지역. 여기는 이제 경자가 인제 서울이니까 서울 부근의 땅이란 거죠. 예. 그래서 인제 요 서울 부근의 땅을 경기도로 하는데 대개 보면 인제 요 경기도는 사전이 설정된 지역이에요. 수요지 사전이 설정된 지역. 그래서 나중에 제가 가정법 할 때 얘기를 하겠지만 가정법원에서는 공전은 대개 보면 그 수도권 밖에 경기도 밖에 그 공전이 설정되고 사전 개인이 주는 수조지는 경기도 안에서만 설정돼요. 예. 그러니까 경기도 안에서 설정된 지역이 이제 사전 수조지인데 사전 수조지가 설정된 지역이 그 후덕 경기도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경기도라는 행정구역이 만들어 놓고 사전 수조지가 설정된 게 아니라 사전 수조지가 만들어 놓은 그 설정된 지역이 이제 경기도라는 지역으로 어 된 거죠. 그래서 인제 이런 식으로 있는데 약간 이제 경기의 구역이 조선시대랑 약간 다르긴 해요. 평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래 충청도에 속했다가 경기도에 편입된 지역이죠. 예. 그런데 하여튼 약간 조선시대 경기도와 그 고려시대 경기도는 위치가 약간 다르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 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고려에서는 향부곡 소 같은 천민 집단의 특별 행정 구역이 있었고 여기에 역시 읍사가 있어서 이 항리 리가 자치를 하고 있었는데 그러나 고려시대 때 발전은 이들의 부국민의 신분을 양인화시키고 후기에 정도준 유배되고 나죽인데 이 나주의 뭐에 거평 그 부곡이 있어요. 예. 이런 지역을 인제 나중에 그 일반 농촌 차이가 없게끔 변화했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인제 그 정몽주가 그 나주 지역의 부국 지역에 갔을 때는 실제로 일반 군현 사람들하고 차이가 없었다라는 기록이 있어요. 예. 자 이걸 볼 때 인제 부국이 점점 고려 후기 때 감소되고 조선시대 때 완전하게 소멸되었다. 일반 군현으로 편입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다음에 고려 후기 항청사의 인제 내용을 볼게요. 자 고려 후기 항청사에서는 기항은 양반과 토착적 항이들이 국공으로 그 당시 인제 외적이나 홍건족들이 많이 쳐들어와서 이제 물리쳤잖아요. 그래서 인제 뭐 첨설직이니 동졸직이니 이런 것들을 받았어요. 이거는 영의직이죠. 실직이 아니에요. 자 이런 풍간계층이 있는데 이들 풍간계층을 뭐라 하면 유황풍간이라고 해요.
이 유황풍간 계층들이 나중에 이제 신진사대부를 선장하게 되죠. 이들이. 음. 자, 그래서 이들이 제지 기반이 마련됐다. 자, 이것은 고려 전기 때 중앙 관제를 가진 양반이 범죄를 지으면 자기 항리로 돌아가는 기향형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기향. 자, 요때 기향이라는 것은 기양이 아니에요. 예, 기향이 아니고 기향은 자기 고향으로 돌아간다라는 뜻이죠. 예. 그런데 이제 이게 상당히 그 당시 형벌로 인식했던 것이 예전에 설명했을 거예요. 자기 원래 본관으로 돌아가면 본관에는 근거지가 없죠. 자기가 태어나지도 않고 예전 조상들이 있었던 것이고, 그러니까 기양 본관으로 돌아가면 사회적으로 이제 뭐냐면 좀 약간 지위가 떨어지는 거야. 거기에 장리층도 있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것이 일종의 형벌로 인식했는데 이미 이제 후기에는 그런 의미가 사실 상실되었어. 왜냐하면 이 당시 이제 그 정기 지배에서 장리층들이 한육당당의 전략을 했고 이 유황풍관들이 이제 세력을 강화하면서 이 유황풍관들이 과거 시험을 통해서 또 중앙 관료로 많이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내려간다 해도 이 유황풍관 입장에서는 자기 근거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선 그 고려 전기처럼 사회적 격차가 아니라 자기 그냥 고향으로 돌아가는 거야. 예, 근거지도. 그래서 이 유황풍관들은 나름대로 그 뭐냐면 자기의 지방에 어떤 근거지가 있었기 때문에 이들은 이제 더 이상 어, 이 기양 과거 시험을 통해서 어, 중앙 간지에 올려서 기양을 한다 해도 이건 기양으로 인식되지 않았던 만큼 자기 근거지가 있었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그래서 이들은 이제 자기 근거지에 태도의 권력인 유황소를 마련했죠. 요거 좀 기억을 해주세요.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죠. 예. 그래서 요때 이제 사신관 제도가 폐지되고요. 그리고 요때 이제 대신에 유황소가 이제 지방 근거리 나오고 그 다음에 경제소가 성장 등장하죠. 그래서 이 사신관 제도가 폐지되고 그 역할을 유황소와 경제소가 분리돼서 나눠서 갖게 된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고 요거 관련돼서 예전에 기출문제 언급됐었죠. 자, 이들은 특히 고려 후기에 농업 생산 상승의 심의와 그들의 질을 향상시켰는데 요때 농업 생산에 큰 역할을 했던 게 강남문법의 도입이죠. 예. 그래서 요때 이제 이항법 같은 것들이 보급이 돼요. 자, 이때 향도들이 불교적 색채가 아닌 지방 공동체 색채로 굉장히 강화된 것도 향정사의 변주 중에 하나다. 그래서 원래 향도는 9년 단위로 이렇게 조직이 됐죠. 그래서 이제 주로 이제 했던 것이 뭐냐면 이제 그 불상이라든지 사찰이라든지 대규모 토목공사나 이런 것들 했던 것이야. 예. 근데 이때 이제 항도는 좀 기능이 달라. 규모가 좀 작아졌어. 그래서 일종의 이 단위로 마을 공동체 단위로 이제 규모가 작아졌고 불교 행사도 약간 이제 뭐 축소됐어요. 뭐 이런 것들 뭐 불사에 가갖고 그 여러 가지 뭐 그 불사 부처를 모신다든지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불교 행사를 한다든지 규모가 이제 좀 축소됐고 불교 행사보다는 어떤 것을 했냐면 그 회음의식, 장례 부조 같은 상호 부조 조직으로 바뀌게 돼. 음. 그러니까 고조기는 상호 부조적인 어떤 측면이 더 강화됐다. 불교적인 측면보다. 예.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제 조선시대에 들어가면 불교적 요소는 이제 제거되고 상호 부조적인 요소가 더 살아남았죠. 예, 요 내용 파악을 해두시고요. 자, 군사제도의 이제 변화를 볼게요. 자, 고려 후기에는 2군 6기가 군사제도가 붕괴되고 자, 새로운 병제가 출현됐다. 자, 이미 2군 6기는 그 무인 정권 시대부터 전후되고 형해화되죠. 형태만 남아 있고 실제로 이제 내용이 없어. 그래서 이제 다만 무반의 간직 체계로서만 구실을 했을 뿐이고, 자, 군인전에 피타했다가 군호의 몰락은 2군 6기의 상비군 조직을 더 이상 어, 종속할 수 없게 됐다. 그래서 이제 이걸 대체해서 예종 때 별무반이 이제 설치되고 무인 정권 시대 도방이나 사병 조직 및 삼별초가 존재는 이런 2군 6기 중심의 어떤 공병제의 붕괴의 결정적 요인이 되었다. 뭐 도방하고 이제 삼별초 관련된 내용은 예전에 얘기했으니까 넘어가고요. 그다음에 몽고 간섭기 때는 이 몽고의 영향을 받아갖고 만호제가 실시했어요. 보통 몽고에 보면 만호제, 천호제 이런 군사 조직이 있잖아요. 그래갖고 이제 이런 것들이 조직됐다는 거 좀 기억을 해두시고
자, 이 만호제와 관련된 내용이 그 뒤에 있으니까 그냥 읽어보세요. 예. 자, 그러나 국민당 때는 반원 개혁 정치의 일환으로 이 종전에 있던 5만호제가 이제 폐지됐으나 그렇다고 만호부 자체가 완전히 소멸된 건 아니었다. 이제 새로운 만호제 시시도 군사제도가 개편되었으니 즉 양계인 서북면의 군사유진 서경, 안주, 의주, 이성, 강계 등등과 동북면의 함주, 북천, 길주, 갑산 등의 세 만호부가 설치된 것이 그것이다. 그러니까 종전의 5만호부를 해체시키고 새로운 만호부를 만들었다는 거야. 예.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이제 또 보면, 자, 안도 지역에서는 이제 북부 지역에서는 이글, 만호에 각각 이게 지휘자를 둬서 천호와 백호, 통주를 두고 지휘했는데, 자, 이에 반해서 이제 이걸 이제 뭐라고 하냐면 조선시대 군익도 제도라고요. 이 군익도 제도는 조선 중기 때까지 그 조직 자체가 살아남고 있었어요. 이건 뒤에 좀 얘기를 할게요. 자, 이에 반해 남도 지방에서 외구의 침입에 이제 대비하기 위해서 수군 만호부가 설치되죠. 이때부터 이제 육군에서 수군이 독립돼 나왔어요. 예. 그래서 이제 독립된 수군 체제, 해군 체제가 마련됐고요. 그 다음에 육지에서는 방수군, 수비군이 이제 정비되어 국방군이 주역이 됐고, 자, 고려 말에는 이와 같이 만호 방수군제와 함께 원수제가 가미됐어요. 이 원수제는 어, 어떤 제도냐면 사병적 성격이 되게 강한 그 군사제도예요. 고려시대 때 이제 말기에 들어가면 그 당시 그 홍건적이니 왜군이 막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종전에 군사 조직 가지고는 군대를 동원 이걸 막지 못하니까 사병들까지 동원했어. 그래갖고 이제 이때 명망이 있는 장군들을 원수 임명을 하고 이 원수가 이끄는 사병과 일부 중앙군을 이제 합쳐를 가지고 조직했어요. 그 군대를 조직해갖고 막게 했어. 이게 이제 원수제예요. 그래서 이 원수제는 사병적 성격이 상당히 강한 그 군대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그래서 이 원수제에서 이제 이끌었던 군대 중에 대표적인 군대가 이성계하고 채영 군대죠. 예. 얘네들은 좀 사병적 군대가 되게 성격이 강해. 특히 이성계는 동북면 지역에 이제 자기 예전부터 선조들이 양성했던 군대를 끌고 왔죠. 그러니까 이성계 부대는 거의 90% 이상이 자기 그 가병, 사병 출신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 자, 그래서 이게 나중에 이제 이성계 부대가 이제 뭐냐면 공병, 조선이 건국돼서 이제 그 공병 체제에 통합되는데 요건 좀 나중에 얘기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요런 그 원수제 형태가 뭐냐면 나중에 이제 그 위화도 해군이나 아니 요동정부에 이용을 하죠. 예. 그리고 이제 이 원수들이 또 어떤 권한도 있냐면 패기를 가지고 있어요. 패기가 뭐냐면 그 지방의 군대를 군대 명부야. 군대 그러니까 이게 뭐라 할까요? 지방 그 지, 지방의 지방민들의 어떤 그 징발 명부 이렇게 보시면 돼요. 군대를 입대할 수 있는 사람들 그 명부를 갖고 있어요. 지방민들. 그래서 이걸 명부에 따라서 폐기에 따라서 그 뭐냐면 군대를 이제 소집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원수들이 힘이 강해질 수밖에 없겠죠. 예. 그래갖고 이게 나중에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조선시대에 들어와서. 이건 좀 뒤에 얘기할게요. 그래서 이런 원수의 권한이 상당히 커졌다. 그리고 이들은 사명적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이제 내용을 좀 보면 1488년에 요동정부에서 최고 지휘관으로서 팔도 도통사와 좌우 도통사가 조직되고 시하의 원수제의 기반으로 상군이 구성되었다. 여기에서 팔도 시위군과 그 다음에 그 팔도 방리군이 참여했으며 사적 지휘 체계에 대한 원수제에 의해서 이성계에게 그 위화돈을 해군이 이루어지게 되었던 것이다. 자, 이성계가 이제 정권을 잡으니까 상군 도총대부를 설치해서 자기가 상군 도총세가 돼서 사병적 지위를 갖고 있는 원수를 약화시키는 것은 당연한 거다. 자, 이것이 조선으로 넘어가면서 사병학파와 연결돼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사병학파 관련된 내용은 좀 나중에 얘기할게요. 그래서 이제 원수란 명칭이 절제사라는 명칭으로 바뀌게 되거든요. 그래서 절제사들이 이제 그
주로 이제 절제사라는 직을 누구한테 주냐면 이성계가 이제 자기 왕자들이나 측근색들이 줘요. 근데 문제는 이 원 절제사라는 애들이 말만 바꿨지 예전에 원수지하고 비슷해요. 그래서 지방에 인제 뭐냐면 인력들, 그러니까 그 지방민들을 징발해 갖고 군대에 동원할 수 있는 그 명부 패기가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들어가면 이제 이 절제사 밑에 동원된 부대들은 사병화돼요. 그러니까 고려시대 때의 병폐가 개선되지 못하고 조선시대까지 넘어오게 된 거야. 그래서 이런 사병협회 과정에서 이제 이방원이라든지 정도전이나 이런 사람들이 충돌을 하게 되고 1차 왕자의 난이 나죠. 요거는 좀 뒤에 조선시대 얘기할 때 좀 얘기를 할게요. 자, 그다음에 불교 관련된 내용을 인제 좀 보죠. 자, 이거는 인제 고려 후기 때 불교 관련된 내용인데 요 부분은 인제 한번 교과서에 있는 내용을 한번 읽어 볼게요. 38 페이지 펴 보세요. 자, 무신정변 때 이 문벌 귀족 사회가 무너지자 왕실과 문신 귀족 간의 후원을 받아 발전하였던 교종이 쇠퇴하고 문신의 지원 속에 선종의 교세가 확대되었다. 자, 이 무렵 불교계에서 본연의 자세를 확립을 주창하는 종교운동이 결사운동이 일어났다. 자, 이때 진우는 참선과 노동을 심석구를 강조하면서 수선사를 제창했다. 그래서 이제 이 수선사 좀 기억을 해주세요. 원래는 정회사였는데 이름이 나중에 수선사로 바뀌었죠. 요때 사자는 사찰 사자가 아니라 우리가 이제 사회할 때 회사할 때 사자 있죠. 까먹었는데 하여튼 회사할 때 사자야. 예. 그래서 이제 여러 사찰이 모여 있는 집단 얘기예요. 예. 그런 수선사 결사 운동에서 개혁적인 이제 그 승려들과 지방민들의 호응 속에서 활발하게 전개됐으며 이때 조계종의 흥성을 전개를 말했다. 이 조계종은 진울이 만든 종파가 아니에요. 그전부터 있었던 종파들이야. 근데 이제 이 조계종을 흥성을 했던 발전시켰던 사람은 진울이에요. 자, 하여튼 진울은 정해상수를 내세우고 도노점수를 방법을 내세워서 이를 달성할 걸 강조했다. 자, 이때 전해상수와 뭐냐면 도노점수의 의미가 여기 있죠. 선과 교학을 나누어 수행하되 선을 중심으로 교학을 따자. 그래서 이제 근데 정은 참선을 얘기하고 해는 지혜를 의미하죠. 그래서 참선은 성종을 얘기하고 지혜는 교종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선과 교를 융합시키는 논리죠. 그래서 선을 중심으로 해서 정을 중심으로 해서 해를 포함시키는 그 논리고 자 도노점수라는 건 뭐냐면 자 참 먼저 깨달음을 얻은 다음에 수행을 해라. 참선을 통해서 먼저 깨달으신 바를 하고 점진적으로 수행한다. 그러니까 깨달음과 더불어 점진적 수행을 강조하는 그 주장인데 자 이거는 이제 어 선중에서 수행하는 방법에서 남종선하고 북종선 이렇게 두 개로 나눠 볼때 남종선은 돈을 강조하고 북종선은 점수를 강조하죠. 근데 이제 그 진우는 도노와 점수 중에 먼저 돈을 강조한 다음에 점수를 강조했어요. 예. 돈을 해야지 점수가 가능하다. 그래서 이 남종성 수행 방법과 북종성 수행 방법을 합쳐 놓은 거야. 그래서 우리가 임용 공부를 할 때 무조건 임용 공부 열심히 하는 것보다는 임용 공부의 깨달음을 느껴야지 필요성을 깨달음을 얻어야지 열심히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먼저 깨달음을 얻고 나서 그다음에 열심히 수행이다 이런 뜻이야. 예. 그래서 이런 도는 점수인데 어떤 분은 이거를 이 도노는 성종이고 점수는 교정이다 이렇게 해석하신 분도 있더라고요. 가끔 이제 책도 그렇게 해석이 되는데 근데 그거는 약간 비유적으로는 그렇게 해석할 수 있어. 근데 이론적인 측면에서는 아니에요. 이거는요. 도노는 남종선 그리고 점수는 북종선 이렇게 해 갖고 두 개의 이제 그 선종 교파의 수행 방법인데 그중에 도노 점수 중에 돈을 먼저 하고 그다음 점수를 내라. 선후 관계를 얘기하는 거야. 지금 수행 방법에. 자, 그 이는 선종을 중심으로 전반적 교종을 종합하는 성교일치 사상의 이론을 체계하여 그 교종과 선종의 통합을 꾀한 것이다. 자, 구혜심은 수선사를 계승하여 발전시킨 한편 유불일치설을 주장해요.
그래서 심성의 도약을 했는데 요게 인제 뭐에 바탕이 되냐면 성리학 이론의 어떤 수용의 바탕이 되죠. 아 그 제자 인제 그 요 제 해심이죠. 해심이 진우의 그 제자였던 해심이 수선사를 더 발전시키고 유불치설을 이제 강조하는데 이게 성리학 수용의 바탕이 된다. 요 기억을 해 두고 왜냐하면 성리학은 선종의 이름을 빌려서 이제 이름을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성리학을 이해하려면 선종을 제대로 이해를 해야 돼. 예. 뭐 선종의 채와 용이라는 개념에서 뭐 이와 이 기라는 개념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일본도 마찬가지예요. 일본도 성리학을 이제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종전의 선종 계통의 성리학들이 의해서 받아들였거든요. 성종이 어느 정도 이해가 돼야지 성리학을 받아들일 수 있어. 그래서 이런 유불지선의 성리학 바탕이 어떤 수용의 계기가 됐다. 그러니까 기반이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다음에 요새가 백년사를 이제 아이고 잠깐만요. 네. 갑자기 넘어갔네. 자 요새가 백년사를 걸성해 불교계 개혁을 토대로했다. 요새는 이거 시험 문제 나왔죠. 예. 요새가 인제 있는데 요새도 인제 그 관련되는데 이 사람은 정토사상을 바탕으로 이제 했다는데 요새 요번에 인제 기출에서 나왔는데 요거는 나중에 좀 다시 이제 강조를 해 보기로 하죠. 자 그래서 요새는 참회 수행을 강조하고 그다음에 중세 구제를 인제 큰 관심을 기울여서 백년사는 지방민들의 어떤 그 적극적인 호응을 얻었다. 그래서 인제 앞에서 수선사 결사 운동과 백년사 결사 운동은 이렇게 종전의 불교의 어떤 부정부패를 철폐하고 이런 선종 계열의 인제 그 조계종이나 청태종들이 이렇게 해서 인제 뭐냐면 교종 계열을 인제 뭐냐 여러 가지 무정부패를 척결하는 그런 운동이에요. 그래서 이 결사 운동을 통해서 점점 인제 세속적 불교가 아니라 인제 산중 불교로 바뀌게 돼요. 뒤에 좀 얘기하겠지만. 그럼 여기에서 잠깐 기본 강의 교재를 잠깐 보죠. 제가 인제 불교 종파에 대해서 좀 여기 설명을 좀 부연적으로 설명을 좀 해 볼게요. 이 뒤에 좀 있는데 이게 자 우리 여기 보면 그 불교 종파 계보를 좀 볼게요. 요걸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 네. 자 여기 보면 삼국시대까지는 엄밀히 말하면 불교 교단이 성립되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불교 교단이 이제 성립되기 시작한 건 신라 중하대 때 하대 때부터 인제 고려 초기 때 요렇게 보면 되면 이 교단 성립기라고 보시면 되는데 교종은 오교 그다음에 선종은 구산 이렇게 있다가 고려 초기는 하원종과 법상종이 대입됐고 이때 인제 통합하는 과정에서 청태학이 유입됐잖아요. 그다음에 선종을 통합하는 과정에서 법안종이 있고 그래서 인제 있는데 나중에 고려 중기 때는 인제 하원종, 법상종 그대로 가고 그다음에 통합하는 과정에 청태학이 인제 개창됐죠. 예 교단으로서 청태종이 개창됐죠. 의상에 의해서. 예. 예. 그래서 의천이 의천에 의해서 인제 개창됐죠. 자 그래서 인제 있다가 법안종이 선종을 인제 통합을 하게 돼요. 예 이렇게. 그래서 선종 구산을 통합해서 법안종이 있는데 그런데 이제 문제는 시간이 지나면서 이 청태종이 원래 이 청태종은 교정 계열의 그 종파였거든요. 그렇지만 선종적 요소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인제 이 청태종 안에 어 법안종 승려도 유입해 들어와요. 이 법안종 승려들이. 그래서 인제 그래서 이 청태종은 오히려 교종 계통의 그 였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무신 집권 이후에는 청태종이 교종이 아니라 선종 계통이 돼요. 선종 계통이. 이거는. 그래서 인제 있고 그다음에 법안종이 인제 이때 인제 성종 구산을 통합하는 과정에 법안종에서 이 들어가지 않은 그 선종 계열들이 있어요. 우리는 법안종이 들어가기 싫다. 그래서 얘네들이 따로 나와서 조계종이 되는 거야, 조계종. 그러니까 조계종이 당연히 얘네도 선종이 되죠. 자 그래서 이 청태종, 조계종이 다 뭐냐면 선종 계열이고요. 그다음에 인제 뭐냐면 조계종은 그 앞에 이제 진우는 요 사람은 조계종을 개창한 게 아니라 후에 이제 조계종 중에 인제 뭐냐면 이 조계종을 부흥시킨 사람이야, 이 사람은. 자 그래서 우리나라는 그 청태종 교종이 아니라 선종이다. 요거 좀 기억을 해 두시고요. 그래서 인제 요 내용들 기억을 해 두시고 그 앞에서 언급한 그 백년사 있죠. 예 백년사 요새돈
청태종 계열이야. 근데 우리가 이제 이때 할 때 이것을 청태종 교종 계열이라고 하지 않고 무슨 계열이라고 하냐면 이건 선종 계열이라고 해요. 그래서 선종 계열이 약간 이제 신화 결사 운동을 주도를 했다. 그래서 교종 계열처럼 이게 부정부패 빠지 않고 이제 산속에 들어가서 원래 목적에 따라서 뭐냐면 불도를 닦는 그렇게 참선을 하는 그런 이제 결사 운동을 전개했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이 결사 운동은 우리나라에서 처음 실시한 건 아니에요. 이거는 당송 시대 때 이미 이제 결사 운동이 있었어. 왜냐 당나라 송나라 때도 불교가 부정부패 빠지고 세속화되고 하니까 그거에는 자정 운동이 났어요. 이런 것들에 영향을 받은 거야. 그러니까 통일신라 시대 때 한번 들어왔고 이 결사 운동은 또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결사 운동은 고려 중기 무신정부 이후 때 이제 결사 운동이 일어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한번 다시 어, 교과서를 읽어보죠. 자, 결사 운동에서 보였던 불교의 개혁 노력은 왕간섭기에 들어 점차 퇴색해 변질되었다. 불교가 왕실 및 귀족 세력과 연결되어 세속화되면서 사회를 교화하고 통합하는 기능을 잃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원래 이제 무인 정권 시기 때 이 결사 운동을 통해서 한번 자정 운동이 일어났지만 결국엔 또 이들도 세속화돼요. 예. 그래서 이제 똑같이 예전처럼 사원이 농장을 확대하고 노비수가 늘어가는 한편 고리대 상업과 수공업 활동에 참여해서 부를 축적하게 되고 자 이런 추세는 고려 말에 갈수록 더욱 심해져 국가 재정에 타격을 주고 농민 생활을 어렵게 만들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이에 대해서 이제 신진사대부들이 불교계의 폐단을 다각도로 비판하고 이런 측면에서 불교를 이제 배척하게 되죠. 예. 그래서 특히 이제 성리학 같은 경우에는 그 자체가 철학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죠. 예전처럼 뭐 홍구학처럼 그냥 작구의 분석과 해석이 아니라 철학을 가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형이사학적 어떤 그런 체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불교는 충돌할 수밖에 없고 근데 불교가 잘했으면 모르는데 그때 이제 부정부패 빠지고 사원전 확대하고 그러다 보니까 백성들 원망을 많이 사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이걸 노리고 이제 신진사대부들이 이제 불교를 비판하게 되죠. 불교 비판 관련된 내용은 좀 뒤에 더 얘기를 할게요. 그래서 이제 이 통도사 국장성 석표 예전에 한번 설명했죠. 이 장상표의 의미 기억을 해두시고 그다음 진우대 결사운도 요거 정예 결사문이 있는데 요거는 좀 기억을 해두세요. 사료는 요게 이제 기출문제에 나왔어요. 기출문제 나왔기 때문에 요 사료는 꼭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자 한번 읽어볼게요. 자 하루는 동문 10인인가 더불어 다음과 같이 약속했다. 자 이 모임을 파한 뒤에 명예와 이익을 버리고 살림의 운둔할 결사를 조직하였다. 그래서 이제 항상 성전을 익혀 지혜를 고르게 힘썼으며 예불하고 경읽기를 하며 나가서 노동하기를 힘쓴다. 각각 소임에 따라서 각기 소임에 따라 경영하고 인연에 따라 심성을 수용하고 한평생 자유롭게 호쾌하게 지낸다. 그리고 그의 원리는 발사와 지인의 높은 수행을 따라서 어찌 좋지 않은가 그런 의미고 자 그래서 이 진우의 결사 운동 경의 변수 정의 결사문 요 내용과 관련돼서 시험문이 나왔으니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불교계 동향 이제 관련돼서 이제 통론 내용을 읽어볼게요. 자, 고려의 지배세력들은 권문세족이나 새로이 이제 신진사대부들이 대두되고 이들 신진사대부들에 의해서 새로운 문화와 경향이 나타났다. 자, 고려 전기의 문신귀족에 흥룡했던 유교, 불교, 예술 등이 무신정권 기대에 쇠퇴하고 이는 다시 반유학적인 권문세족의 집권으로 침체했지만 이들 신진사대부의 문화적 영향에 의해서 새로운 문화가 재생되어 하였던 것이다. 자, 우선 무신난 후에 불교계에 새롭게 움직임이 일어났는데 그건 선종의 부흥과 신앙결성 운동의 특징을 볼 수 있다. 자, 이때 선종은 뭐와 뭐가 했죠? 조계종하고 청태종이 됐죠. 자, 이는 무신난 이전에 의천의 청태종에 대한 종파상의 표에 따라 종래 선문 구상이 조계종이라는 이름으로 결합된 바. 그래서 이제 법안종에서 분리된 사람들이 이제 조계종이라는 걸 이름을 걸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걸 이제 발전시킨 사람이 그 진울이죠. 진울. 예. 보조국사의 진울이 이걸 이제 크게 발전시켰죠. 자, 지금까지 왕실 및 문신 귀족들의 비유를 받으며 강력하게 이제 뭐냐면
세력으로 성장했던 고종 중심의 불교계는 종래의 권위를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무신 정권에 대해서 반발했다. 그래서 이러한 불교의 움직임에 반무신적 세력이 전개되었으며 이 때문에 칠시 정권은 당연히 교종 계통이 아니라 선종 계통을 이제 지원했겠죠. 교종을 탄압하고 그래서 칠시 정권이 수립되면서 그 무신 정권이 가혹한 탄압을 받아 교종 교단이 급격히 쇠퇴하고 그 대신에 의천 이후에 침체됐던 성종 세력이 칠시 정권과 그 제휴하면서 세월이 대두됐다. 자, 이 부분이 요번에 기출문에 나왔죠. 예전에도 나왔고 한 두 번 나온 것 같아. 이번 나왔고 한 14년도인가 15년도에 하면 기출에 나왔던 거고요. 그래갖고 이제 그 당시 뭐 최후 정권하고 그다음에 뭐 해심 이런 사람들이 이제 뭐냐면 또 결탁하는 그런 모습도 관련된 사료가 나오죠. 자, 무신 정권과 선종의 결합은 당시 교종의 이러한 반무신적인 성격에 대한 상대적인 의미뿐만 아니라 시대 신라대 선종이 호족대 환영대 받았던 사실과 같은 맥락을 할 수 있다. 자, 선종은 경전의 복잡한 이론적 접근을 배격하고 참선에 의한 불교 신앙을 강조하죠. 그래서 부처가 될 수 있는 것이 불법이 아니라 경전에 적혀 있는 불법이 아니라 불성이다. 이렇게 강조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마음을 강조하자. 이신전심이라는 예. 그리고 불린 문자. 진리 부처님의 말씀의 진리는 문자가 있는 게 아니라 마음속에 있다. 뭐 이렇게 이제 강조하고 내 마음속에 불성을 깨달으면 꼭 뭐냐면 부처가 될 수 있다. 이런 논리를 피게 되죠. 자, 이런 것들이 이제 문자가 아니라 이런 그 마음을 강조하고 단순한 이런 것들이 소박한 문인들에게 친근감을 줄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걸 측면에 올 때 이제 일본에서도 이 사무라이 계층들이 주로 믿는 게 선종이거든요. 예. 그래서 요런 측면에서 맞을 것 같아. 근데 우리가 이제 생각에 선종은 좀 단순하다 이렇게 하지만 중국이나 이런 데서 이제 그 일본에서는 선종이 또 엘리트 계층이 믿는 종교예요. 그래서 좀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아. 왜 말을 적게 한다고 해서 단순한 게 아니죠. 이게 몇 마디의 말 속에 깊은 철학적인 것들이 담겨 있잖아요. 예. 근데 뭐 이렇게 한국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선종의 단순성만 좀 강조돼서 이게 뭐 소박한 무인도가 맞는다, 코드가 맞는다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된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자, 그다음에 선종에는 혁신성이 있어. 그래서 종래에 문신귀족의 기성질서를 무너뜨리고 성립한 문신정권의 성향에는 안 맞는다. 내 마음이 중요하니까 내가 어떻게 생각에 따라서 깨달음에 따라서 어, 부처가 될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예전에 말한 것처럼 내가 어느 정도 세력을 형성되면 왕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될 수 있겠죠. 자, 이때 선종 내부에 새로운 반란이 불고 있었는데 보조국사 진울이 당시 불교계의 타락을 비판하면서 새로운 불교 이론을 세워 이를 바탕으로 선종 위주의 불교 혁신운동을 정했다. 그래서 이제 도노점수와 정해쌍수 이거 꼭 기억을 해두셔야겠죠? 그 기출에 나왔으니까 이게 03년도 공사 기출에 나왔을 거야. 수능에도 많이 나오고. 자, 요약을 있었다. 자, 이 말은 이제 뭐냐? 이는 인간의 마음이 곧 부처이고 사실 먼저 깨닫고 그 다음에 이들 통해서 수련을 통해서 해야 된다. 먼저 깨달은 다음에 내 마음에 있는 불성을 깨달은 다음에 이들 받던 수행 후 점수 그 수행에 있어서 정가해 그러니까 참선과 지혜를 동시에 닦아야 된다. 정해상수. 자, 진흥 이러한 사상은 중국의 하엄 중에 더 반기에 취급했던 이통현의 그런 하엄학과 중국 역시 하엄에서 성교 통합을 중요한 그 주봉의 밀종의 종밀의 영향을 받은 거다. 네, 종밀의 영향을 받아서 받은 것으로 결국 선종 위주로 한 교종을 융합하려고 했다.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그래서 정해상수, 동호점수, 금이 좀 기억을 해두세요. 따라서 진흥에 의해서 그 진흥에 의해서 성교 통합이 이루어졌는데 앞서 이천이 청태종을 개창할 교종을 중심한 선조를 포섭하려는 시도가 교리적인 면에서 완전 통합이 있는 게 아니라 정책적인 면에서 통해서 그침으로써 위천사후 다시 양종이 다시 분리됐잖아요. 이 정책적 통합이라는 것은 앞에서 말한 누굴 의식한 통합이죠? 예, 법상종을 의식한 통합이죠. 이 법상종은 인주 이씨를 중심으로 해갖고 귀족들이 믿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이제 통합을 하려는 과정에서 하다 보니까
교리적 측면에서 약간 미흡했어. 그러니까 다시 인제 분리된 반면에 진우의 선교 통합은 순수하게 이제 불교적 통합이야. 예. 그래서 진우의 선교 통합은 도리적인 측면에서 한층 발전되었다. 이런 측면에서. 자, 진우는 이러한 사상 체계를 바탕으로 피폐된 당시 불교계에 대한 혁신을 도모하여 신앙 결사로서 뭘 내세운 수선사를 내세우죠. 예. 수선사. 요때 이 수선사는 앞에서 이제 제가 한번 잠깐 잘 쓰지 못해 갖고 있는데 요 사자 사자 사찰이 아니에요. 사찰의 의미가 아니라 집단의 의미야, 집단. 아, 그래서 신앙 결사 운동을 따르는 사찰들의 집단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수선사는. 예. 그래서 이 교단 이런 의미에서 이제 해석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대표적인 사찰은 송광사예요. 자, 이를 통해서 새로운 성풍을 진작하고 불교의 기층사를 널리 확산시키려 했다. 자, 진열에 이어서 이제 진각국사, 해심 이 사람도 기추대 두 번이나 언급됐죠. 그 사람도. 그래서 진울의 종지를 이제 더 발전시켜서 어, 후에 이 사람은 최후 정권과 밀접하게 됐어요. 최후 정권. 예. 요 부분이 기출에 나왔으니까 좀 기억을 해주세요. 예. 그리고 해심의 사상도 예전에 09년 기출문에 나왔어요. 자, 이러한 결사운동은 선종에서뿐만 아니라 청태종이 일어났다. 자, 여기 참고로 청태종은 교종이 아니에요. 이때 청태는 선종화 됐어요. 선종의 이제 계열로 보시면 돼요. 그때 요새에 의해서 그 조직된 것이 백년사죠. 백년사. 그래서 이 백년사도 사찰의 이름이 아니라 그 집단, 어, 그 다음에 이제 교단 그 의미야. 사찰의 의미가 아니라 잘못 썼네. 예, 요것도 교단의 의미죠. 어떤 교단, 모임 이런 의미예요. 자, 그 안에 이제 여러 사찰들이 이제 들어가 있겠죠. 예. 자, 수선사와 함께 무신증권계의 가장 대표적인 결사라고 할 수 있는 백년사도 역시 불교계 혁신과 기층사회 교화에 이바지했고, 그러나 앞에 수선사 기층인보다 지방 지식인층의 주된 대상으로 삼았을 뿐만 아니라 백년사의 정토관을 보다 충실함으로써 기층사회 교화에 전념을 하는 게 특징이다. 그래서 요번에 이제 시험 문제 나올 때, 이 요새 사상의 특징을 쓰라고 할때 이 정토관 내용이 들어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 정토관. 예. 요게 이번에 기출문제 나왔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넘어가서 선종과 부군가, 그 다음에 백령사 등의 결사와 특징 지은 무신진권계의 이제 불교는 한국 불교사에서 일대 전환점을 이뤘다. 종래의 교종 중심의 불교를 선종 중심으로 옮기게 하였고, 이 의미죠. 이게 이제 그 백령사, 수선사 결사운 등 의미. 예. 종래의 교종 중심의 불교를 선종 중심으로 옮겼고, 두 번째로는 선종 자체에서도 새로운 혁신적 기품을 갖게 되었으나 종래 고종과 달리 정치적으로 세속적 성격을 벗어나 왕실 귀족에 대신해서 민중 저변의 종교로 그 기반을 갖출 수 있었다. 예, 요게 두 번째 의미고, 여기 핵심 키워드는 그 밑에죠. 민중을 저변으로 한 그 종교 그 기반 이렇게 있고, 특히 진우의 사상 체계는 선교 통합의 완성일 뿐만 아니라 그의 심성도는 수선사가 주로 지방 지식인층을 대상으로 했다는 사실과 관련하여 고려기에 지방 학리층 신흥사대들이 뭘 바탕으로 한 거죠? 성리학을 받아들이는 토대가 되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자, 그런 것들 기억해 두시고, 요게 이제 플러스 하면 산중불교 성격이 이제 띄게 됐다는 거죠. 네, 이게 아마 특강인가 거기에 나와 있는 것 같은데, 예전에 이 사찰들은 산에도 있었지만 주로 민가에 같이 있었어요. 연연집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예요? 약간 부정부패에 빠질 수 있는 소지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사찰이 90%가 산에 올라가. 지금도 물론 이제 도시 안에도 이제 사찰이 있긴 있지만 대부분 이제 산중불교적 성격을 띠고 있죠. 자, 이렇게 이제 있다. 그래서 요거 수선사 백년사 결사로 인해서 그 후에 결과 관련된 내용 기억을 해두시고, 그래서 교령 중심에서 선종 중심 옮겼다는 거. 그 다음에 민중 저변한 종교 그 기반이 확대될 수 있었는데, 여기 더 추가하자면 정토 사상을 적극적으로 수용할 수 있었다는 거. 예. 그래서 선종이 다른 그 교정보다도 이 정토 사상을 적극적으로 수용해서 민중의 어떤 저변을 확대시키는데 큰 이바지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성리학의 수용의 바탕이 되었고 산중불교적 어떤 성격을 띠고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근데 이제 이름에도 불구하고 이 불교의 혁신적 기운은 몽골 관습기가 이제 접어들면서 단절돼요. 그래서 세시 정권과 밀착됐던 수선사는 이게 권력을 이제 밀착됐잖아요. 이런 수선사는 몽고의 억압을 위촉되었고, 왜냐하면 이제 최시 정권 붕괴돼서 당연히 수선사 붕괴가 연결돼 있겠죠. 백년사는 고려 왕실 및 원한 항실의 원차인 모전사로 이제 변질되었으며, 그때 이제 이에 대신해서 군여파 하엄종과 법상종 그리고 이련이 대표하는 선조의 가지산파가 이제 붕어했다. 요거 후기 때 이제 얘기죠. 예.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이련은 뭘로 유명하죠? 예. 이 사람은 삼국 사기로 유명하죠. 삼국 유사의 저자로 또 유명하죠. 자, 이들은 원가 고려 왕실 및 당시 집권세의 건문 세력 후원을 받으면서 막대한 그 농장을 소유하고, 심지어는 고리대나 양주하면 술을 만드는 걸 통해서 경제적 부를 축적하였으며, 승려는 세속화되어 그 비행이 사회적 지탄을 받게 이었다. 이제 불교는 당시 혼란한 고려사를 이끌 수 있는 정치적 인연으로서 기능을 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예전 남할 여초처럼 이제 혼란사를 통합하는 기능을 못해요. 그 후기 때는 오히려 그것을 할 수 있는 게 성리학이죠. 그래서 성리학의 수용에 따라 유불교체의 요인이 되었던 것이다. 그래서 불교가 제대로 그 역할을 했으면 됐는데 그 시대적 역할을 못했던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보고요. 두 번째 인증번호를 알려드릴게요. 두 번째 인증번호는 27번이에요. 두 번째 인증번호는 27번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뭐 수선사 결사운동과 진울과 관련된 사상을 좀 더 그 심부셈에서 찾아서 한번 볼게요. 몇 페이지 보시냐면 어, 심플 466페이지 펴볼게요. 이게 466페이지가 네, 여기 있네. 불교 사상의 이제 통합 관련된 내용도 있는데, 의천은 앞에 이제 얘기를 했죠. 예, 쭉쭉해서 의상과 관련된 내용을 좀 해볼게요. 수선사 결사운동 466페이지. 제가 이제 여기 뭐 진흥이라든지 의천이라든지 뭐 이렇게 불교 교리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도 솔직히 말해서 불교 교리를 정확히 몰라요. 제가 뭐 여기에 특별하게 전문적으로 공부하는 사람도 아니기 때문에, 다만 이제 이 교과서 정도만 약간 제가 알고 있는 지식을 바탕으로 설명한 거예요. 그래서 강의 듣는 분 중에 저보다 이제 불교에 대해서 많이 아신 분도 있을 거라 생각을 해요. 예. 그래서 만약에 이제 틀린 점이 있으면 저기 이제 그 카페 가 보시면 어 그 교재와 강의에 대해서 의견 코너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북소영 교재와 강의 코너에 가서 의견 코너에 가서 좀 의견을 주시면 제가 강의 때 반영을 해드리고요. 그리고 굳이 제 생각에도 이제 인구 정도 공부한 수준이면, 인구 공부하는 그 불교 이론들은 그냥 교과서나 통론에 있는 내용 정도만 공부를 해주시면 돼요. 그럼 어떤 분은 그 이상 나오면 어떻게 하냐?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틀려야지. 예. 그런데 이제 제 생각에도 아무리 지금 거기 나온 그 역사학교 교수님도 불교에 관심 있어도 그 정도에서 뭐 더 깊게 내진 않을 것 같아요. 그걸 낼 만한 역량을 가진 교수님도 별로 없고요. 예. 자, 하여튼 읽어볼게요. 자, 의종 때 24년 물신난이 일어나고 무인 정권이 수립되자 기존의 문벌귀족과 밀접해 갈려 있는 불교가 격렬하게 저항을 했고, 그 무신 정권에 대항하는 항쟁한 사원 세력들이 교종 중심이 이뤘고,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뭐냐면 선종과 결합다 이런 내용도 있는데, 두 번째 이제 내용을 보면 최충원은 진울이 이제 결성한 선종 결사인 수선사를 지원했으며 최후도 이를 적극적으로 지원했다. 자, 근데 이제 진우는 약간 이제 최씨 정권하고는 좀 거리를 좀 둔 상태에서 됐어요. 왜냐면 지원을 받았지만 그 뒤에 이제 뭐 그 그처럼 아주 밀접하게 결합되지는 않았어요. 진울 단계까지는. 예, 좀 지원을 받았다. 요 정도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진울은 이제 명종 20년 거조사에서 정예 결세문을 반포하고, 요거 외워두시라고 했죠. 그 1차 사전 명칭 그 내용. 그 다음에 정해상수의 이론적 기초로 해서 정해결사를 결성하고, 신종 3년에 송강산의 이제 길상사를 중심으로 근거지를 옮겼다. 그래서 신종 그 7년 길상사는
그 고종 왕씨가 최충원의 지원을 받아 수선사의 사회를 받았다. 예. 그래서 이제 사회급을 받았다는 건 왕씨의 후원을 받은 사찰이라는 뜻이야. 헌판을 받으면서. 예. 그래서 이제 있고, 자, 요 다음에 이제 뒤에 넘어가서 진흥의 불교 사상을 볼게요. 자, 진흥의 불교 사상 아까 이제 정해상수와 그 도노선수라는 성법이 있다고 했죠. 수행 방법. 자, 이때 이제 이런 수행 방법, 선법을 이루기 위해서 두 가지 이제 세 가지 단계를 거쳐야 돼요. 이게 이제 뭐냐면 성적 등지문, 원동 신해문, 간화견조문 세 번에 거쳐서 하는데, 자, 이 선적 등지문은 이제 뭐냐면 산문 중에 산문이라는 건 뭐냐면 문자는 문이라는 의미는 여기에서 문은 수행 방법이에요. 예, 수행 방법을 선종에서는 문이라고 해. 문. 그래서 이 문자라는 거는 세 가지 수행 방법을 얘기하는 거야. 선적 등지 수행 방법, 원독 신행 수행 방법, 그다음에 간화견절 수행 방법.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니까 선적 등지문은 그 가장 기본적인 실천 수행 방법이야. 그래서 인간의 본성을 이제 도노한다. 먼저 깨달은 다음에 내 마음속에 부처님이 있다는 것을 마음이 있다는 걸 먼저 깨달은 다음에 그 다음에 정해를 등지해야 된다. 그러니까 도노를 한 다음에 정해. 그러니까 이제 그 지혜와 참선을 같이 해야 된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했는데 이거는 이제 20대 진울이 20대 때 해능의 단경을 보고 깨달은 뒤 주창한 거고요. 자, 그다음 두 번째가 원도 신의 문인데 원도 신의 하엄 사상을 도입했어. 참고로 이 하엄 사상은 모든 사상에 다 도입이 돼요. 그래서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진운 안에서 또 하엄중 사상이 있어요. 그래서 이 하엄 사상은 뭐 선종 외에도 뭐 여러 가지 천태종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등등 그 법상종 등등 다 도입이 돼. 예, 법상종 대입을 했지만 또 하엄 사상 요소가 있고, 자, 그래서 이제 이 원도 신의 문은 하원과 선이 근본에서 둘이 아니라 하나라는 걸 밝히는 거죠. 예. 하원과 선이 근본이 있어서 둘이 아니라 것을 밝힌 거고 성교 대립을 지향하는 태도를 보였다. 예. 구체적인 내용은 저도 잘 모르겠어요. 하도 이게 이제 어, 뜻이 깊으니까. 예. 그다음에 세 번째가 간할 변조문인데 하두도 참고할 때 강조하는 거예요. 하두라는 거는 뭐냐면 이제 뭐 이렇게 보통 이제 그 예를 들어서 이제 가나선이라고 하죠. 이걸 보통 이 가나선은 원나라 간섭기 때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왔지만 그 전에도 조금씩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가나선은 예전에 선종은 딱 이제 앉아가지고 참선만 해갖고 자기 스스로 깨달았어. 근데 좀 그러다 보니 깨달으면 좀 늦죠. 늦잖아. 예, 자기가 이제 그 처음부터 끝까지 밑바닥부터 깨달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 가나선은 스승이 이제 조사가 그 옆에 좀 도와줘. 그 도와준다는 의미가 그냥 옆에서 하나하나 같이 우리가 지금 가르쳐 준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제 자기가 깨달음을 얻은 것을 하두를 던지죠. 뭐 이렇게 사는 산이로다 묻은 물이로다 이렇게 던지면 그 하두를 받아서 예, 뭐냐면 그 제자가 계속 이제 뭐냐 수행을 해요. 왜 사는 산이고 묻은 물일까? 스승의 말을 막 이렇게 깨달음을 계속 생각하고 자선하고 막 참선하고 막 그러다가 그 순간 또 깨달은 거야. 스승의 말은 이구나. 근데 이것도 이제 그 선종처럼 교정처럼 막 줄줄이 해석하는 게 아니라 한두 마디로 딱 해갖고 뭐 스승의 말은 이거는 뭐 사는 산이고 물이나 제 말대로 이제 하면 사는 강이요 물은 하늘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또 해요. 그러면 그 밑에 또 제자들은 그걸 듣고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서 또 수행을 하는 거야. 이런 것이 이제 하두를 위해서 참고하는 방법인데 요게 가나선이야. 예, 가나선. 자, 이런 방법이 가나경정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가나선을 받아들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건 선종이 그 당시 중국에서 선종의 한 수행 방법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선적 등지문 그 다음에 원독신해문 가나견정문 요에서 이 명칭 정확히 좀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의미는 요 정도만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푸셈의 의미. 더 나가면 막 복잡하고 줄줄이 쓰는데 이게 그 정도 나오겠어요 인구 시험에? 예, 요 정도만. 저도 요 정도 그 말을 무슨 더 이상 설명을 못 드리겠고요. 자, 하여튼 더 공부하실 분들은 이제 그 뭐 불교에 대해서 더 관심이 있다. 불교에 제가 이제 추천해 주는 이제 강좌는 도울 선생님이 있어요. 도울 김용 선생님이 있는데 그 예전에 불교 강의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한 소식적에 그 불교 강의를 들은 적이 있거든요. 2000년도인가 그때 있는데 상당히 도움이 됐어. 근데 지금도 거기 보면 그 외화들이나 뭐 이렇게 이제
다운받는 데 있잖아요. 웹 하드 이런데 하드 사이트나 웹사이트나 이거 다운받는 그 사이트 가보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자, 지금 좀 보면 다시 읽어볼게요. 자, 이런 산문으로 이뤄진 어, 진우의 선신천 사상은 되게 체계적이고 독창적이며 특히 선문에서 신화는 지혜의 원형을 주장한 것이 주목된다. 결국 불교에서 성교의 통합하려는 사상적 경을 보인 것이라 하겠다. 그래서 동아시아 불교 사상 전체의 흐름을 보면 7세기 이후 진우 시대까지 나타났던 조사선, 초기 천사상, 하원교와 가나선 같은 새로운 것들 형태를 새롭게 해석하여 재구성한 것이다. 자, 수선사는 다수의 이제 대다수 민중의 신앙을 정토 신앙으로 인식하고 그래서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선종이 민중의 저변을 확대시킬 수 있었던 게 뭐냐면 다른 종파보다 정토 신앙을 빨리 받아들였기 때문에요. 이런 것들이. 자, 정토 신앙을 인식하고 이를 수용하는 불교를 포박했으며, 자, 이것 때문에 참다한 현실 속에 피폐되었던 지방 사회 일반민들이 강고미에게 지지를 얻었다. 이거 꼭 기억을 해주시고, 그래서 민중의 저변화와 연결돼 있다. 정토 사상의 수용은. 자, 그 다음에 진우는 지방 향리 독서출 출신이야. 그러니까 신진사대부와 계층적으로 동일한 사람들이야. 자, 그래서 그들 뒤에서 순사 사주가 됐던 사람들은 문벌 귀족과 구별된다. 항리 독수천 사람들이죠. 항리층 사람이고 후원세력들도 초기에는 중앙 무인세력과 직접 관련이 없었으며 수선사 인근 지방민들 특히 향리층에 적극적인 지원이 있었다. 예. 그래서 처음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진흙이 이제 그런 것들 출발했을 때는 그 최씨 정권하고 그러니까 무인 정권하고는 좀 거리를 두면서 출발했어요. 나중에 이제 밀착됐지만 예. 자, 그래서 수선사의 점차 이제 최씨 권력 세력과 이제 연결된 보수적인 모습을 띠게 되는데 이때 이제 그 이대 해심 때부터 들어와서 그죠? 해심 때 들어와서 강종을 비롯한 왕실 최후를 비롯한 무인세력들 채용을 비롯한 유학자 관료들도 새로 입사하여 중앙의 정치세력과 연결된다. 그래서 그에 따라서 이제 수선사 교단이 크게 발전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최후는 그 아들 만종과 만전이라는 얘가 두 명 있었는데 첩의 자식이 있었는데 얘를 출가시켰는데 회심에게 득도하면서 제도를 초월하는 승가를 치르지 않고 그에 대해서 승가를 치르지 않고 그에게 대선 사직을 제수하기도 했다. 그리고 해심은 최후에게 보낸 서장 중에 꿈을 가탁해 최충을 상근이라는 불교인 용어를 써가면서 비상한 인물을 충원하고 그의 시정을 적극 칭송하여 최후를 위해서 축소 도당을 베풀었다. 예, 이런 게 있는데 요게 이제 뭐냐면 최씨 정권하고 이제 조계종이 이제 밀착한 관계예요. 그래서 해심 단계 와서 이제 최씨 정권과 해심이 서로 이제 짝짝꿍이 됐어요. 예. 그래서 요 부분은 이제 기억을 해두시고요. 요 관련된 내용이 이제 기초에 나왔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뭐 최시정권 관련된 내용인데 이건 각자 읽어보시고 자 뒤에 넘어가서 원간섭기 때 이제 불교계 동향을 좀 볼게요. 예. 자, 원간섭기 불교계 동향은 이제 그 원의 간섭과 이제 지배라는 현실을 수용하면서 당시 이제 사회 지배에 타협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런 내용들인데 여기에서 좀 눈여겨본 게 인재 간화성풍이에요. 임재종이 간화성이라는 거 있죠. 그러니까 보통 선종의 한 종파가 중국에 임재종이 있어요. 예. 그래서 임재종이 그 간화선을 되게 이제 뭐냐 수행방을 선택했거든요. 이게 이제 크게 불교계에 유행을 했죠. 그래서 이 간화선은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간화 경전문이라는 의미에서 간화선이 나와요. 여기서. 근데 이제 이때는 그냥 도입만 좀 한 거고 요때 와서 이제 원나라 간섭기 때 임재종의 간화성풍이 널리 뭐냐면 확대돼 나갔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공민왕 때는 또 누가 있냐면 태고 보호하고 나홍하근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예. 이 사람이 이제 그 원나라에 들어와서 뭐냐면 공부를 해갖고 이제 들어왔던 사람은 또 유명한데 요 중에 이제 좀 눈여겨볼 사람이 태고라는 사람이 있어요. 태고 보호. 이 태고 보호가 오늘날 조계종의 법통을 이룬 사람이에요. 이 태고 법통통이라고 하죠. 조선시대 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선종기록에서 제일 중요한 게
어떤 이제 그 깨달음이 이어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먼저 조사가 이제 깨달음을 얻으면 그 승려들이 밑에 있는 제자들이 또 그걸 깨달음 얻고 그 제자들이 또 깨달음 얻고 그렇게 하는데 그 계통이 법통이라고 해요. 이 법통. 예. 그런데 그중에 이제 조계종의 지금 그런 깨달음의 법통은 어디서 시작했냐면 태국 보호에서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조선시대 때 이걸 태국 보통설이라고 해 갖고 이제 불려지게 되죠. 오늘날 그 조계종의 뭐냐면 법통이다. 이 태국 보온이 이렇게 기억을 해 두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인제 이 원나라의 영향을 받아서 이 태국 법통에서 볼 수 있듯이 이 태국가 이제 원나라 이제 유학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진율의 수선사를 대표하는 고려의 어떤 정통적인 성각, 깨달음과는 일정 부분 단절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이거는 뭐 각자 인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요 정도 좀 읽었습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사료에서 그 진울 사료하고 그 의청과 관련된 사료 꼭 읽고 넘어가세요. 요 부분은 상당히 중요하고 시험 문제 나올 것 같고 또 좀 나오면 해심도 있을 것 같은데 그 해심 관련된 사료도 읽어 보시고요. 예. 자, 그러면 인제 다시 한국사 통로에 넘어가서 성리학 수용하기 전에 약간 인제 뭘 봐야 되냐 팔만대장경 관련된 내용을 볼게요. 대장경. 자, 초조대장경하고 팔만대장경 관련된 내용인데 요게 그 잠깐 설명되고 없더라고. 그쪽 그 기술기인가? 그 고려시대 때 기술 관련된 내용에만 좀 있고 요 부분이 없더라고요. 예. 그래서 요거는 좀 시험 문제 나왔기 때문에 요 부분은 그 뿌셈에서 찾아서 한번 강독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팔만대장경 관련된 부분은. 자, 요거는 좀 쉬었다가 진행을 하겠습니다.